아이고, 저 김명겸을 지우고 찍었어야 되는데. 자, 저는 김명겸이고요. 자, 갈게요.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살아있는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요, 구성되는 단계가 조금씩 존재합니다. 그쵸? 가장 먼저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는 것이 대부분 생명체들이 이루게 되는 구성 단계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만 배우고 끝이 아닙니다. 이게 동물과 식물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까지는 정확히 일치해요. 오케이? 세포, 조직, 그 다음 기관까지는 위에서 배웠던 생명체 구성 단계와 정확히 일치하지만 동물 세포는 하나가 더 추가됐죠. 바로 기관계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우리는 이 기관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소화순환호흡 배설, 혹은 3학년 1학기 때 신경계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럼 기관도 공부한 적이 있겠네? 소장, 대장, 심장, 폐,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다 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물론 다음에 당연히 개체가 있다는 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은 식물입니다. 식물은 동물 혹은 기본 구성 단계와 마찬가지로 세포에서 시작하여서 조직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정확히 일치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계라고 하는 친구가 조금 달라요. 자, 식물에서 얘기하는 조직계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공부하셨었냐? 중학교 2학년 1학기 4단원 광합성 파트에서 표피세포, 상피세포, 이러한 친구들을 따지고 보면은 이 조직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물론 그 세포들이 모여서 생기는 그런 구조들이 있죠. 구조들을 우리가 조직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식물은 조직계가 모여 기관을 형성합니다. 이 기관은 뿌리, 줄기, 잎, 열매 이런 친구들. 됐죠? 자, 우리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서부터 공부를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은 개체들의 분류를 했었어요.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은 2학년 때 동물은 기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기관의 특징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뿌리, 줄기, 잎 혹은 그 조직계에 대한 내용을 살짝씩 공부를 했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안 배운 게 뭐예요? 결국에 세포라든지 조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 통합과, 즉 고등학교 1학년 때 세포와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이렇게 지금 스토리를 짜고 있는 거예요. 약간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림 같은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조직인가? 이게 조직계인가? 혹은 이게 동물인가? 식물인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림 암기 조금 동물과 식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동물, 식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들 조금씩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포라고 하는 친구의 소기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세포 소기관. 자, 저 세포 소기관은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한 5가지, 많으면 한 6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차근차근 갈게요. 첫 번째, 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핵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바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자, 여러분, 천천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생명체 구성 물질, 뭐지? 저장이 아니야? 근데 왜 정로 쓴 거지? 손으로도 오타가 나네? 저장. 생명체 구성 물질 하면서 탄소화합물, 즉 핵산 공부하시면서 DNA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유전 정보 저장이었죠. 그러므로 이 핵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DNA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핵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보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리보솜. 자, 리보솜에서는 하는 역할이 바로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여러분, 우리 DNA와 비슷한 친구였던 RNA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단백질의 생성 혹은 유전 정보의 전달이었지. 자, 이 DNA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그대로 원본을 사용한다 했어? 아니, 사본으로 복사해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 복사본을 누가 가지고 이동해요? RNA가. 가지고 막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간 거야? 리보솜으로 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리보솜에는 우리가 RNA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으로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토콘드리아. 자, 저는 미토콘드리아를 주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4단원 광합성과 호흡 파트에서 주로 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2학년 2학기 소화순환 호흡 배설 마지막에 있는 세포의 호흡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호흡을 합니다. 세포 호흡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호흡을 통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한 40% 정도는 ATP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해요. ATP. 뭐냐면요. A, 아데닌, T, 타이민, P는 인이에요. 이러한 친구들로 결합되어 있는 친구를 변화합니다. 즉, 이 ATP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바뀌어요. 실제 움직임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면은 힘들죠. 에너지를 막 필요로 하죠. 그 힘은 이 호흡에서 ATP로 전환이 되고요. 그 중에서 60% 정도는 우리 사람은 무슨 동물이냐면은 정온 동물이죠. 36.5도씨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체온 조절에 이용된다. 체온 조절. 오케이? 요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제가 세포막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나오거든. 그래서 핵,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이 위에 있는 세 친구는요. 식물과 동물 따지지 않고 둘 다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 둘 다 가지고 있는 소기관들이에요. 그 다음은 식물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 바로 엽록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엽록체에서는 뭐 한다고 공부했었죠?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이 엽록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지? 엽록소라고 하는 친구로 구성되어 있죠? 엽록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식물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소기관, 바로 세포벽이 존재할 거예요. 자, 이 세포벽이 하는 역할은 세포를 보호해주죠. 보호해주고, 그 다음은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까지. 이해됐나요? 저는 주로 5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두 친구는 동물 세포에는 없고 오로지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소기관이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았던 또 다른 친구 중에 하나, 바로 세포막은요, 우리가 따로 공부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중요하고 하는 역할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다룰 거거든요.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네요. 세포막. 자, 여러분,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친구는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예요. 원래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다가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안 쓴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 세포막은요, 주로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인지질이라고 하는 친구와 그 다음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저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올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로 우리는 막 단백질은 그냥 뭐 단백질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인지질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가볼게요.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친구는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머리. 자, 머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누구랑 친해? 누구랑 친해? 물과 친하죠. 그래서 머리 부분은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수성. 물과 친하다. 그 다음 꼬리 부분이 존재하죠. 꼬리 부분을 내가 저번에도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지방과 친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물과 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소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저 세포막 인지질이라고 하는 친구는 세포막에서 머리를 바깥쪽으로 할 때도 있고 꼬리를 바깥쪽으로 할 때도 있어. 자리를 막 뒤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물질만 쏙쏙쏙 빨아들일 수 있겠지. 그치? 즉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의 자리를 바꿉니다. 누가? 세포막의 인지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 저렇게 자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혹은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물질만 투과할 수 있어요.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자, 내가 원하는 물질만 투과 가능하다.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적 투과성. 알겠죠? 아하, 세포막에 특히나 인지질이라고 하는 친구는 선택적 투과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덥죠? 에어컨을 켜도 되는지 모르겠네. 23도면 되겠지? 아무 청소하셨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은 요거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뭐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어차피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게 될 거지만 인지질로 통과하는 물질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 막 단백질로 통과하는 물질이 따로 있어요. 오케이? 이 둘 물질이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가보겠습니다. 4번이네요. 네 번째, 확산. 자, 확산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오케이?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건데, 물질이 직접 이동한다. 근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겠죠? 그쵸?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첫 번째로 기억해 두셔야 될 거, 바로 농도가 큰 쪽에서 농도가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세포 호흡 말고 그냥 정말 숨 쉬는 호흡 있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을 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요, 모세혈관은 폐포에게 이산화탄소만 전달해주고 폐포는 모세혈관에게 산소만 전달해줬죠. 즉 이것처럼요, 확산은요, 그 물질, 그러니까 농도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물 속에 소금이랑 설탕이 있어. 이 오른쪽은 설탕의 농도가 더 커. 왼쪽은 설탕의 농도가 더 커. 소금, 설탕, 제대로 말했지? 오른쪽이 소금, 왼쪽이 설탕이야? 그럼 딱 섞었을 때, 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에서는 소금만, 왼쪽에서는 설탕만 따로따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즉, 이 농도는 물질에 따로따로 영향을 받아요. 물질에 따로따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문제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요, 에너지가 작용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쵸. 확산에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와우, 가장 중요하네요. 에너지 소모 X, 요 정도 됐나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확산에는요,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저 내용, 이 인지질로 통과하는 물질이 따로 존재하는데,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인지질로는 특히나 분자 크기가 작은 아이들, 분자 크기가 작은 친구들이 이동을 합니다. 저기 써있죠? 기체 교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지용성 물질, 기체 분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 인지질로 통과하는 게 단순 확산이야, 촉진 확산이야? 맞아요. 이 인지질은 바로 단순 확산이에요. 자, 이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이야기해 드리게 되면은 농도의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동 속도도 계속해서 빨라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막 단백질로의 이동입니다. 자, 막 단백질로는요, 분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물질들이 이동을 해요. 오케이? 분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물질들이 이동을 하고요. 이 친구는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 확산과 가장 큰 차이점이 농도차가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해서 이동 속도가 계속해서 커지지 않아요. 그쵸? 즉, 어느 순간 이동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아시겠죠? 차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지? 자, 그 다음은 삼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삼투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껴요. 이 삼투는요,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액체. 그 중에서도 물이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물이 이동합니다. 물이 이동하는 친구고요. 얘는 옆에다가 쓰고 좀 길게 쓸 거예요. 물이 이동하는데 얘가 내가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는 다 이해가 쉽지. 왜냐면 꽤 많아 이렇게 이동하는 게. 에너지도 당연히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 공기도 고기압에서 저기압 이동하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삼투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굉장히 특이한 친구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주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어떠한 용액에 세포를 넣어줘요. 그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세포에 넣어주냐면요. 세포보다 용액의 농도가 어떻게 되죠? 세포가 농도가 커, 용액이 농도가 커. 맞아요. 세포의 농도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용액의 농도는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저장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장액.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쓸게요. 이해하기 쉽게. 농도는 그러면 세포의 농도가 더 큰 거고 용액의 농도가 더 작은 거네. 그러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물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즉 용액에서 세포로 물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세포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세포의 농도와 그 다음 용액의 농도가 거의 비슷한, 즉 이 친구는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얘는 그러면 농도 차이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물의 이동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즉 등장액, 용액과 세포와 용액의 농도가 같으면 들어오는 양과 그 다음 나가는 양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세포 크기 어떻게 되겠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자, 세 번째로는 세포보다 용액의 농도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고장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곳에는요, 농도가 용액의 농도가 더 큰 거고 세포의 농도가 더 작은 거니까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이렇게 물이 이동할 거야. 그치? 그러면 세포에서 용액 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거니까 세포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식물세포 보시게 되시면 세포 벽에 딱 붙어있던 세포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세포 벽에서 세포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원형질 분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장액에 넣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저 삼투, 그 다음 확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거를 문제 유형 예시로 줬을 때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에 보시게 되시면 그 U자 유리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림을 잘 그려볼게 한번. 오케이. 나름 굉장히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이 가운데 막으로 물이 이동하지 못해요. 물이 이동하지 못해요. 오케이?
그 다음 왼쪽은 물 높이가 낮고 오른쪽은 물 높이가 높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농도가 높고 왼쪽 부분은 농도가 낮아요. 그럼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물의 이동을 못하니까 산투는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뭐만 일어나? 확산만 일어날 거야. 그치?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 이동하지 않지만 여기로 물질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구나. 쏘리. 물질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농도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농도는 결국 일정해지겠죠. 그쵸?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겠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확산이 일어날 거니까. 두 번째, 물의 이동은 못했기 때문에 물 높이 차이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현 상황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쵸? 물 높이는 현재와 같다. 됐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똑같은 유리관을 내가 그려볼 건데 똑같은 유리관을 그려볼 거고 가운데 세포막과 비슷한 친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똑같이 물의 높이를 다르게 만들어 놓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농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의 농도가 더 높은 거고 왼쪽의 농도가 낮아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세포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은 이동을 해요, 못해요? 하겠죠. 물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겠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결국에 나중에는 물 높이가 양쪽이 같아지겠죠. 양쪽 같아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자체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결국에 나중에는 이 물 높이가 똑같아질 것이다. 됐지?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게 되면 문제 푸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세포 소기관 강의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시죠.